그래서 구법을 우리가 볼 텐데 먼저 이제 돌멩이 볼 거예요, 석재. 뭐 흙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흙에 비하면 석재가 뭐 물에 녹지도 않고요. 그리고 되게 단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커다란 건축물들이 주로 인제 고대 문명에 다 석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무겁고 가공하기가 어렵죠. 운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고대 문명에서 뭐 일반 주거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사업 용도 건축물에 지어진 건 아니고 궁전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다 그런 거였죠.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 아니면 권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의 건물, 무덤이라든지.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어떤 유적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 석조로 돼 있고 이건 석회암으로 만들었죠. 이 당시에 이 근처에다 석회암이었기 때문에. 이 석조는 돌을 뭐 화성, 수성, 변성으로 이렇게 구분해요. 아마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뭐 자연과학 그런 데서 배웠을 것 같은데 가공이 용이한 석회석 같은 수성암을 주로 인제 고대 건축물에서는 사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그런 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목조를 사용을 했고요. 근데 뭐 쪼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 일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시멘트는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 석회암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왜 석회암으로 우리나라는 건축물을 안 만들었냐면은 그 석재는 채석을 할 때 노총광에서 주로 해요. 땅을 파고 채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광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석재는 건축물에 쓰는 거는 노총광에 드러나 있는 석재를 깎아서 쓰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겉에 드러나는 거는 대부분 화강암이에요. 그럼 석회암은 다 지하로 파 가지고 광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옛날에 그런 기술이 없었을 뿐더러 건축재로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음. 그래서 천연석을 이렇게 뭐 분류를 하면 화성암, 수성암, 변성암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게 그 수성암 같은 경우는 어 가공하기가 쉬웠다. 뭐 화성암이라든지 변성암 비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면 그 안에 종류가 또 나뉘면서 가공하기가 쉬운 화성암도 있고 변성암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건축 석재를 보면은 뭐 포천석, 마천석 뭐 이런 걸 보는데 대부분 그 화강암 계열이고요.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뭐 전판암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싱글이라고 그러는데 판석이에요. 판 형태로 돌이 쪼개지는 돌이 있고 걔는 인제 적층돼 가지고 만들어진 수성암의 일종이고 석고도 있고 굉장히 부드러운 돌이죠. 그리고 안산암, 뭐 석회암 그런 것도 다 석회암은 아니고 안산암도 다 화강석 일종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돌이 있으면 건축 부재로 최종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 10% 정도다. 그래서 공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리고 석기 시대에는 석재로 건물을 짓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돌로 돌을 깨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가공은 못 하잖아요. 깨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동기가 나오면서 그나마 인제 돌을 가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그리스 시대의 어떤 아치의 정도를 보면 초기 아치 형태인 그 삼각형 까치발 아치 정도 쓰이는 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뭐 인제 그 채석장에서 이렇게 해서 썼던 거고 나중에 인제 조족조가 발달하면서 직육면체로 다듬는 기술이 발달하죠. 마름모 형태라고 그러고. 음 그리고 대부분은 그 부재를 맞춤형으로 꽂아 넣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100% 다듬질 못하고 무거운 상태로 그 채석장에서 바로 다듬지 못하고 현장을 일단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재단을 해서 꽂아 놓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무거운 걸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채석장에서는 커다란 돌을 쪼개서 가져오는 정도로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떼어내는 방식이
러프한 어떤 거칠은 직육면체 형태로 떼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석장을 가보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 지형이 만들어져요. 재밌죠? 그리고 걔를 이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도려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쐐기를 넣어가지고 거대한 그 틈새를 만들어서 거대한 덩어리가 뚝 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럼 걔를 통째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옮겨왔던 거고요. 그래서 고대 문명의 어떤 건축물 불가사의 우리가 잘 이해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던 건축물. 하지만 뭐 아직 남아있는 것은 그중에 몇 개 되지 않죠. 근데 그 유명해져 구전되는 그것들의 7개 중에 6개가 석구제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어떻게 만들었냐? 몰라요. 전해지지 않아요. 그 대표적으로 뭐 기자의 피라미드, 바빌론의 공중정원. 공중에 떠 있어서 공중정원은 아니고 도시 규모로 조족조를 쌓아서 높이가 되게 높은 인공 그 지반을 만든 건축물이죠.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 뭐 로즈 섬에 거대한 석상이 있었고, 파로스 섬에 등대도 있었고, 그리고 영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상상도로 그린 건데 이런 어떤 거대한 그 건축물이었어요. 조족조로 만들어졌고요. 기자의 피라미드도 있고, 좀 파르테논 신전이 아니라 이게 아마 아폴로 신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신전도 있었어요. 그 채석을 하려면 일단은 쐐기 같은 거를 박아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선 형태를 만들고 걔가 이제 돌의 균형을 만드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 청동기 쐐기로 구멍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 쐐기를 그 크기에 적합한 비슷하게 만들어진 나무 쐐기를 집어넣고 거기에 물을 부어요. 그러면 나무가 팽창을 하겠죠? 근데 그런 애를 1년에 뭐 간격을 줘 가지고 쫙 연속적으로 하고 물을 쫙 부어 놓는 거예요. 그럼 며칠이 지난 다음에 물에 불어서 나무가 그 안에서 얘를 벌리면서 가위에 균열이 가는 거예요. 쫙 하고 갈라지면 그렇게 해서 틈새가 만들어지는 거죠. 대리석 석회암 같이 연한 것은 톱을 쓰기도 했고요. 근데 톱 자체가 쇠로 돼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거기서 열이 발생하면서 톱날이 나가니까 거기다가 뭐 물을 붓는다든지 아니면 모래 등을 부으면서 작업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제 다이너마이트 같은 게 화약이 나왔을 때는 걔를 꽂아 넣어 가지고 했죠. 이런 식으로 쐐기를 박아 넣어서 금이 쫙 갈라지게 해서 커다란 돌덩어리를 떨어뜨리는 게 채석장에서 하던 작업이에요. 19세기에 가서는 쪼금 더 발달된 어떤 구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20세기에 가서 와이어 톱도 나오고 아주 얇은 띠 형상으로 돼 있는 톱이고요. 그리고 석재는 더 이상 조족조 부재가 아니고 마감재로 바뀌어요. RC 콘크리트라든 철골을 그냥 구체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하지만 뭐 양식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건물에 대한 관념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석조 건물을 더 좋아하니까 걔를 이제 얇게 켜 가지고 마감재로 쓰는 거예요. 이제 마치 조족조 건물 같은 느낌을 계속 내면서. 그래서 오른편에 보이는 저런 쐐기 처음에는 얘로 구멍을 내고요. 왼편에 있는 얘로 두들겨 갖고 구멍을 내고 웬만큼 구멍이 벌어지면 여기다가 양갈래로 나뉘어 있는 쐐기를 집어넣고 그 사이에다 더 단단한 더 기다랗고 그런 어떤 말뚝을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럼 구멍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바위에 균열을 내는 그런 쇠말뚝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그 워터 제트 기술을 20 세기 초에 만들고 그거를 한 60-70 년대에 가 갖고 더 발전을 시켜서 오늘날 워터 제트 기술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에 아주 압력이 센 물을 얇은 물을 쏘아대 가지고 그걸로 인제 바위에다 금을 내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정교한 어떤 그 절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열이 발생하지도 않고요. 쇠로 마찰력을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왼편에 보이는 거는 와이어 톱이고요. 와이어 컷인데 왼편에 보이는 이 붉은색 기계 보면은 바퀴 같은 게 있죠. 거기에 연결돼서 다이아몬드 가루가 붙어 있는 쇠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바위를 한 바퀴 돌고 밑으로도 와요. 와이어가. 그래서 얘가 계속 회전을 하면은 다이아몬드 날이 바위를 깎아가지고 얘를 절단을 하게 되는 게 와이어 톱이고요. 와이어 커팅이고 오른편에 보이는 건 고압으로 물을 분사시켜서 돌을 자르는 워터제트 방식이에요. 자, 거기까지가 어떤 그 채석장에서 돌을 자르는 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는 이제 돌을 쌓는 건데 이제 초기부터 원시 시대부터 했던 걸 보여드리는 건데 오늘날에도 자연석을 쌓아가지고 돌담을 만들기도 해요. 자연석 쌓기의 기술이 필요한데 단면을 보면은 자연석 돌담이 있다 봤을 때 당연히 밑에가 넓고 단면이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막 쌓는 게 아니라 단면상에 왼편 끝에서부터 오른편까지 묶는 한 번에 가로지른 어떤 기다란 그 석재도 중간중간에 필요해요. 걔가 하는 역할이 그 양편을 무너지지 않게 부동치마가 생기지 않게 묶는 역할을 해서 그게 묶음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자연석 쌓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다 맞춤으로 쌓고요. 그리고 요렇게 수직으로 맞물림이 연결되게 하면 부동치마가 생겨서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마치 벽돌 쌓듯이 약간 어긋나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완전히 왼편에서부터 오른편까지 가로지르는 묶음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묶음돌이 중간중간에 있죠. 요런 식으로 쌓는 게 이제 자연석 쌓기 돌담이고 요렇게 해서 이제 묶음돌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쌓으면은 위로 갈수록 점점 단면이 좁아지게 그렇게 하면 자연석으로도 버틸 수가 있어요. 물론 지진이 나면 쉽게 무너질 텐데요. 이게 이제 자연석 쌓기 기술이에요. 시멘트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죠. 마름돌이라는 것은 이제 직육면체로 가공된 돌이에요. 이렇게 하고 시멘트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근데 이것조차도 이 T자 형상으로 만나게 해야지 여기처럼 십자 형상으로 얘가 만나게 하면 좌우로 흔들었을 때 얘가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마름돌 쌓기도 T자로 서로 조인트가 형성이 되도록 쌓아야 된다. 그 정도 규칙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조족제를 한 다음에 이제 창을 내야 되잖아요. 그 계급을 내는데 거기에 이제 창에다가 인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인방이라는 거는 계구부가 있으면 맨 위에 그 계구부 위에도 조족이 계속 돼 있잖아요. 그 상부에 있는 조족을 떠받치는 보호 같은 일종의 보호 같은 역할을 그 계구부 상부에서 프레임에서 보호 같은 역할을 하는 애를 인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족조 건물에서 보통 계구부의 폭이 1m 이하면은 그냥 평평한 보를 놔 가지고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나는 1m 이상의 넓은 창이다. 그렇게 되면은 아치가 필요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치 같은 경우는 홀수 부재로 돼서 정가운데다가 박는 돌이 있죠. 맨 마지막에. 걔가 키스톤, 이맛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그림을 좀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조족이 돼 있는 건물에 아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키스톤이 가운데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얘네도 다 어떤 그 아치의 중심점을 향해서 가도록 이렇게 서로 조인트 부분이 이렇게 깎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좁은 경우는 폭이 좁은 경우는 이렇게 평아치를 만들 수도 있고 어쨌거나 키스톤이 가운데 들어가게끔 작업이 돼야 되죠. 돌이 재단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고대 때부터 조족조를 서로 수평 간에 연결하는 어떤 장부촉, 도웰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 여전히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직 부재를 연결하는 도웰도 있고 수평 부재를 연결하는 타이도 있어요. 그리고 철물로 돼 있어요. 네, 거기까지가 자연석이었고 그다음에 인제 벽돌인데 벽돌은 뭐 진흙 벽돌 말려 가지고 쓰는 거 햇빛에 옛날부터 썼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유약까지 발라 가지고 굳혔어요. 그래서
그 공중정원을 우리가 상상을 할 때, 그 거기에 이제 문도 있었고 그러는데,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뭐 루브르 같은 데 가보면 얘네들이 그 완전히 건축물의 벽 한 채를 메소포타미아의 그 벽을 뜯어온 그걸 전시하는 곳이 있어요. 아, 루브르 박물관을 기억하는데. 그래서 되게 아름답고 동시에 이 뜯어온 이 문명의 야만스러움을 알 수가 있는 서양 문명의.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에 남아있던 그 문을 보면은 그 뒤에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문이에요. 얘가 반들반들하죠. 마치 청기화처럼 유약을 발라가지고 구웠어요. 그래서 빗물에도 씻겨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 온갖 장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치 타일처럼. 굉장히 예쁜 어떤 건축물이었어요. 초기의 진흙벽돌은 여기에 이제 그 모래 지푸라기 짐승털 같은 걸 섞어요. 이유는 얘가 바인드라 그러는데 서로 묶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순수하게 진흙만 있으면 비가 오면 그냥 다시 얘는 진흙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거기 지푸라기라도 섞여 있으면 얘가 서로 잡아줘요. 그래서 그 애를 바인더라 그래요. 그게 뭐 짐승털을 섞기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미장을 할 때 짐승털을 석회랑 섞어가지고 건물 외벽에다 바르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섬유질, 짧은 섬유질 같은 게 필요해요. 여기서 부재료는 진흙덩어리 인장 강도, 건조 기간을 단축시키고 틈새로 습기가 침투하면은 물러진 단점이 있어요. 진흙벽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마가 되게 중요하죠. 진흙벽으로 쌓인 것은 비가 안 들어가야 되니까. 벽돌 크기를 잘 알아두세요. 이 크기가 굉장히 잘 고안이 된 거예요. 90, 190, 57. 높이가 57이고요. 좁은 그 폭이 90이고 190인데 다 그 줄눈이 10mm씩 들어가 있다고 간주하면 줄눈 포함하면 100, 200, 67이 되는 거죠. 67은 그러면 왜 이상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냐? 벽돌 높이인데 67 곱하기 3 하면 200에 가까워져요. 201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200의 높이가 줄눈까지 포함된 콘크리트 블록의 높이예요. 그래서 벽돌을 3개 쌓으면 높이로 그러면은 하나의 콘크리트 블록 높이랑 같아져요. 그래서 서로 같이 쓸 수 있게 고안된 높이가 바로 57이에요. 줄눈 포함하면 67.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건축가로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 벽돌을 잘라가지고 쓸 수도 있고, 처음부터 다양한 형태로 뭐 아치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쐐기 형태로 만들어 놓은 벽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공장은 많지 않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벽돌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이용 벽돌을 많이 만드는데 우리나라 업체는 이용 벽돌 브로셔에는 있는데 실제로 주문하면 만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벽돌이고, 점토벽돌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진흙벽돌하고 아니면 황토벽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점토벽돌은 점토를 사용해서 구워서 만든 벽돌이에요. 황토벽돌은 그냥 햇빛에 말린 건조시킨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흔한 그 치장벽돌, 건축물에서 보는 건 점토벽돌이에요, 대부분. 습기가 있을 때 점토벽돌은 팽창하는 성격이 있고 시멘트 벽돌 같은 경우는 수축한다, 뭐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백화현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종종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건축물 보면 외벽에 이렇게 하얀 어떤 그 얼룩이 있는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벽돌 건물. 그건 뭐냐면 그 시멘트에 황산염이 좀 성분이 있을 경우 빗물에 녹아요. 얘가 이제 하얀색으로 나타나는데 수분이 빠지면 그 하얀색이 그대로 그 외벽에 자국이 남는 거예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굉장히 흉하죠. 그래서 몰타를 사용할 때 황산염이 있지 않은 거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백화 현상을 방지하려면. 그리고 여기서 보다시피 이거는 이제 하나의 외벽인데 세 종류의 다른 벽돌, 다른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저 얼룩덜룩한 부분은 제일 처음에 지어졌고 왼편의 건축물은 나중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뭐 창의 형태가 약간 다르죠. 시대를 반영하는데 그래서 조인트 부분을 보면은 허옇게 희끄무리한 걸 볼 수 있는데 저게 바로 이제
백화 현상이 부분적으로 일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벽돌 건물을 보면 이렇게 얼룩덜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적벽돌 썼으면은 대부분 물감칠한 듯이 비슷한 색깔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습관적으로 그 벽돌에 안료를 좀 넣어서 만들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잘 인식을 못 했는데 벽돌이 많은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 있었다 보니까 마치 인제 청바지 해진 게 처음에는 만약 처음 봤다면 익숙하지 않은데 나중에 보면은 '아 저게 나름대로 데님의 멋이구나.' 이걸 이해하는 것처럼 벽돌도 마찬가지인데 그 서양 벽돌을 많이 쓰는 나라에서는 난류를 추가를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저 색깔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 벽돌의 점토를 가져온 그 흙의 색깔을 띠게 되는 거예요. 얘를 구우면 빵들이 색깔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이치예요. 약간씩 변화하지만 크게 보면은 왼쪽 벽하고 오른쪽 벽이 색깔 톤이 다른 것처럼 그 지역의 어떤 그 전체적인 톤은 다르죠.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오는데 저런 게 사실은 더 예뻐요. 근데 요런 거를 한국에서 만들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색깔을 조절해서 되려 안 예쁜 것 같아요, 건물이. 점토 벽돌은 가마에서 구운 거다. 그리고 점토의 종류에 따라서 원래는 색깔이 다 달라야 된다. 우리나라 흙도 굉장히 좋은 흙들이 많은데 좋은 흙들인데 그 자연스러운 색깔로 봤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둘 만한 건 전벽돌이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그 전통적으로 쓰던 벽돌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수원 화성을 간다. 그럼 그게 인제 회색 커다란 블럭으로 돼 있는데 걔가 대표적인 전벽돌이에요. 왜 그럼 전벽돌을 쓰냐? 얘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얘를 태워 가지고 밀폐된 가마에서 얘를 태우면 구우면 산소가 표면에 착색이 되거든요, 숯처럼. 숯도 그런 거죠. 나무를 태우는데 가마에서 넣고 태우는데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태워 버리는 거죠. 그럼 수분이 완전히 증발하면서 얘가 까맣게 변하는데 그게 탄화되는 거예요. 전벽돌도 마찬가지로 탄화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장점이 표면의 내한성, 내수성이 좋아져요. 코팅이 된 것처럼 물을 잘 흡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처럼 그 성벽 구조물에 얘가 내구성이 좋으니까 사용한 거고 그걸 이제 전벽돌이라고 그러고 궁전에도 썼고 전통 벽돌이에요, 우리나라에 쓰는. 색깔이 완전 까맣지 않고 약간 회색빛으로 그리고 광택도 좀 있는 그게 전벽돌이에요. 그래서 오른편 아래 보이는 요게 인제 요즘에 만들어진 전벽돌이고 오른편 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점토 벽돌인데 안료를 추가해 가지고 색깔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다 보니까 굉장히 균일해요. 근데 왼편에 수원 화성 보면 전벽돌 옛날 전벽돌이고 약간씩 얼룩덜룩하거든요. 약간 때가 타긴 했지만 저게 차라리 예뻐요. 위에 있는 건물도 왼쪽에 있는 사진도 위에 있는 사진도 인제 서양의 조족조 건물인데 미스 반데르웨도 조족조로 설계를 많이 했고 요즘에 뭐 미니멀리스트들 서양 건축가들 조족조 여전히 많이 쓰는데 벽돌로 그런 어떤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죠. 전체적인 톤은 균일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그 얼룩이 나오죠. 저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시멘트 벽돌은 시멘트를 건조시켜서 구운 거고 건조시킨 거고 황토 벽돌은 그 햇빛에 건조시킨 흙벽돌이고요. 그래서 처마로 그 습기가 닿지 않도록 보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황토 벽돌 찜질방에도 쓰고 몸에 좋다 그래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빗물에 취약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인제 쌓는데 보통 구조적으로 볼 때 그 벽 높이의 16분의 1 정도 이상 되는 벽 두께를 유지해야지 얘가 구조적으로 안정하다. 그래서 만약에 벽돌로 우리가 담벼락을 쌓으면 3 미터 정도 담벼락이라 그랬을 때 아니면 층고다 그랬을 때 그거는 1 비다. 1 비라고 그랬을 때 1 브릭이거든요. 1 브릭은 길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 방향이 190 이었죠. 그러니까 190이 단면이 되도록 쌓아야지 한 3 미터는 쌓을 수가 있다. 하나 층고 정도는 쌓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0.5 비 두께다 벽이. 그 얘기는 90 밀리 짧은 방향으로
그게 두께가 되게 벽을 쌓았을 땐 0.5B. 시장 벽돌은 보통 0.5B를 쌓고요. 그러니까 두께가 얇은 거다 보니까 겉에서 보면 이렇게 쌓여있는 면이 길게 보이죠? 그래서 길이 쌓기가 되고. 근데 만약 1B 두께로 쌓는다. 단면이 긴 쪽으로 놓게 된다. 그러면은 인면상에서 보이는 애는 짧은 애가 되죠. 그래서 마구리 쌓기라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벽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한 3m, 3.5m까지는 190으로 가도 되는데, 만약에 더 높일 거면 기단부를 더 두껍게 한 250, 290, 1.5B 쌓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 사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1.5B 기준으로 이제 벽을 쌓는 방식을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영국식 쌓기가 가장 견고해요. 얘네가 이제 맨 처음에 만든 어떤 방식이고, 영국식 쌓기는 층별로 길이 마구리를 교대로 인면에서 나타나도록 쌓는 방식이에요. 근데 네덜란드 화란식은 영식하고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 그림 보고 설명드릴게요. 위에 보이는 게 이제 영식 쌓기인데, 인면을 보면은 하나는 한 줄은 쫙 길이 쌓기, 한쪽은 쭉 마구리 쌓기로 했죠. 그래서 켜켜이 쌓는 건데, 화란식 쌓기는 뭐가 다르지? 나도 헷갈리네. 모서리 부분이 다르죠. 그런 부분은 같은데 이제 모서리 부분에 있어서 어 영식은 그거 좀 이오토마? 되게 특이한 애를 쌓아 가지고 서로 교차가 되게 하는데, 화란식은 그렇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다 간편한 방식이고, 하지만 그 견고성은 조금 영국보다 떨어진다. 근데 영식이나 화란식이나 견고하기는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다. 다른 거에 비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여주는 건 이제 불란서식이랑 미국식이 나오는데, 반대로 봤을 때 미국식은 견고함은 많이 떨어지지만 가장 빨리 쌓을 수 있는 방식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 도시가 후대 출발한 도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미라도 빨리 됐고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됐죠. 서울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이제 발전이 됐는데,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는 더 빨리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빨리빨리 고층 건물을 쌓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개발을 했던 거고,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영국식에 비해서 프랑스식은 아예 한 줄에다가 마구리랑 길이를 번갈아서 쓰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미국식은 길이 쌓기를 한 5개 하면 그중에 이게 건너뛰어 가지고 하나씩은 마구리 쌓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서 하는 경우, 미국식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벽돌에서 이제 계급을 내는데, 아까 우리가 까치발 아치에서 봤다시피 삼각형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얘기는 그 삼각형에 해당되는 계급부 부위에는 힘이 수평으로 작용하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급부 조직조가 무너질 때 삼각형으로 무너져요, 상부가. 그래서 이제 1m 이하, 0.9m 이하일 경우는 수평한 인방을 넣어 가지고 그냥 지지시키면 되는 정도지만, 0.9m 이상이 되면은 뭐 아치를 아니구나. 미안해요. 0.9m 이하일 경우는 그냥 벽돌만 가지고서 인방을 만들어야 되지만, 0.9m 이상이 되면은 보강을 해 가지고 인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벽돌이 만약 균열이 간다 그러면은 왼편 위에서 보는 그림처럼 정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이 상부에 있는 벽돌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까치발 아치를 딱 만들 거라고요. 이제 초기적인 어떤 그 계구부를 만드는 건데, 뭐 삼각형 계구부 본 적 없죠? 벽돌 집에서. 근데 자연스럽게 힘이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응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0.9m 미만이면 이렇게 벽돌만 가지고서 인방을 구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양편에 이렇게 약간 꽂아 놓을 수 있게 위치만 만들어 주면 돼요. 근데 그보다 넓은 창이다 그러면 보강을 하는데,
이게 치장 벽돌이라고 그랬을 때 내부에 구체벽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구체벽에다가 이렇게 쇠 앵글을 갖다 부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고리를 걸어서 중공벽돌이니까 그 사이에다가 발을 하나 넣어 가지고 꼬챙이 깨듯이 벽돌을 쫙 수평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고리를 넣어 가지고 이 수평발을 잡아줘요. 그리고 고리는 여기 앵글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앵글이니까 얇으니까 요 위에다 벽돌을 그냥 쌓아 버리면 이 뒤에 숨어 있는 앵글은 보이지 않아요, 겉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보강을 해서 더 커다란 인방을 구성을 하고, 저런 구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상세를 그릴 수가 있어요. 야, 그리고 근데 아치를 내가 벽돌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줄눈 자체를 그냥 보통 벽돌을 사용하고 줄눈 자체를 쐐기 형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벽돌을 잘 잘라내 가지고 벽돌 자체를 쐐기 형상으로 할 거냐, 이런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설재를 몰탈이 굳기 전까지는 대줘야 된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블럭으로 넘어갈게요. 시멘트 블럭은 19세기에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포틀랜드라는 섬에서 석회석을 떼가지고 블럭을 떼서 공공건축물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런던에 있는 아니면 잉글랜드에 있는 주요한 건물 공공건축물들은 포틀랜드 섬에서 대부분 떼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죠. 배를 타고 무거운 석재를 계속 옮겨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로마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일종의 시멘트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포틀랜드 시멘트를 빻아가지고 가루 형태로 이제 불에 구워가지고 건조하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시멘트인데, 그걸 이제 굳혀서 했더니 포틀랜드 석회암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니까 이름을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쓰는 회색의 시멘트를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를 이제 블럭 형태로 굳혀가지고 만든 게 시멘트 블럭이에요. 그래서 애초에는 얘가 자연 포틀랜드 석을 흉내를 내는 거기 때문에, 조족조 흉내 내는 거니까, 자연석을 흉내 내는 거니까 사실은 고급재로 개발이 됐어요. 마치 오늘날의 인공 석재처럼. 근데 실제로 오늘날의 그 시멘트 블럭 하면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조족 부재죠. 그래서 고급재로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찾다가 싸고 많이 쓸 수 있는 부재로 생산을 해내니까 찾는 사람이 많아져서 오늘날에 이른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진공층이 생기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단열 효과가 생기고, 그리고 철근 넣고 시멘트 채워서 보강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왼편에 보이는 사진은 처음에 고급재로 나왔을 때 석회암 조족 부재를 흉내낸 어떤 여러 가지 마감이 있었고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이는 시멘트 블럭은 오른편 위에 있는 사진처럼 가운데 박스형으로 준공이 있는 그런 형태가 더 많고요. 오른편 아래에 있는 것은 의장적으로 또 쓰이는 시멘트 블럭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스페이스 블럭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제품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A동 건물 최근에 김수남 교수님이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 카페도 들어가고, 그리고 인면에 이제 시멘트 블럭으로 쌓여 있는 구멍이 뻥뻥 뚫린 가벽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시멘트 블럭이에요. 아까 오른편 아래에 있던 사진처럼 의장적으로 사용되는 그 블럭을 적용한 경우에요. 구조적이기보다는. 나라별로 이 크기 차이 있는데, 대부분은 벽돌 3개를 쌓으면 블록 1개 높이가 되게끔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우리나라 벽돌이 67 곱하기 3에서 200에 가까워진다 그랬는데, 거기서 줄눈을 빼면 190이죠. 그래서 블록 높이는 190이에요. 근데 블록 두께는 구조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와요. 얇은 건 100, 두꺼운 건 210까지 가고, 길이는 390이에요.
40cm 가까워요. 그래서 길이도 보면은 벽돌 2장 그 길이 방향으로 놓으면은 400에 가까워 400에 딱 맞아떨어지게 벽돌하고 크기를 맞춰 놨죠. 그리고 그 어떤 구조 성능에 따라서 압축력에 따라서 내력 병력, 비내력 병력 이렇게 나뉘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인제 어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시멘트 블록을 조족조용으로 구조 내력벽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구멍이 안 뚫려 있죠, 저 보면은. 그래서 서양에는 저렇게 요즘에도 시공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겉에 인제 치장 벽돌을 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준공층이 생기거든요, 50cm 이상 되는. 거기다 뭐 단열재를 주로 꽂아 놓고 그러는데 근데 얘네가 서로 그 높이도 줄눈도 맞고 그렇고 특히 지진이 났을 때 흔들리면은 밖에 있는 치장벽들이 우르르 하고 무너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부에 있는 구체벽하고 맞물려야 돼요. 그래서 철로 이렇게 타이락을 해서 철물로 줄눈 높이를 맞춰서 치장벽돌하고 구체벽 시멘트 블록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요. 쟤를 타이락을 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게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고. 보통 비내력으로 사용할 때는 두께 100 짜리 그리고 내력용은 한 200에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 철근을 넣고 시멘트 채워 넣어서 구조 보강이 가능하고 그 수직 방향으로도 철근이 들어갈 수 있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또 보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림에 보다시피 지금은 시멘트 블록을 쌓으면서 보강을 해요. 이건 충분하게 시멘트 마치 RC벽 같은 역할을 하죠. 튼튼하게 이렇게 되면. 수평 방향으로도 이렇게 보강근이 지나갈 수 있는 틈이 있어요. 그 블록에 따라서. 그러면 수평으로도 보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알아둘 거는 ALC 블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데 걔는 기포 콘크리트라고 해서 조그만 미세한 그 공기 입자가 섞여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 블록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커다란 구멍은 없어요. 되게 크기도 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길이가 600에 높이는 300, 40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블록에 시멘트 블록의 2배 정도 되죠. 2배 가까운데 근데 무게는 가벼워요. 기포이기 때문에 미세한 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얘는 망치 같은 걸로 때리면은 이렇게 푹 하고 파일 정도로 그렇게 견고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게가 가볍고 그리고 기포가 있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뭐 ALC 블록으로 자기 집을 직접 져서 사는 경우도 되게 많고 요즘에. 근데 중부지방이면 쪼끔 더 춥기 때문에 단열재를 더 붙여야 돼요. 그래서 ALC 블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요런 식으로 그냥 조적 자체만으로 해서 시멘트를 붙이고 해서 구체 없이 완전 순수하게 조적 구조물로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목구조 지붕을 얹겠죠, 아마도. 그렇게 해 가지고 집을 질 수도 있어요. 이 경우 RC 구조물도 아니고 완전히 바닥 기초 빼고는 다 그냥 조적으로 하고 자기가 직접 톱으로 잘라서 쌓으니까 실제로 짓기도 편하겠죠. 무겁지도 않고. 그리고 단열도 한 번에 해결이 되고. 그리고 비슷한 것이 유리 블록이 있는데 이거는 뭐 80년대 이전에 아마 개발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80년대는 꽤 많이 썼고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넘어오면서는 왠지 촌스럽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안 썼어요. 유리창을 더 많이 썼고. 근데 최근에 또 인제 이것을 멋있게 쓴 사례가 있어요, 렌초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건축 부재 여러분들 이 수업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뭐 옛날 국법이라고 그래서 철진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디자인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 재료를 자기가 어떻게 다시 바라보냐에 따라서 완전 세련된 걸로 탈바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어떤 재료는 어떻게 쓴다는 걸 많이 알면 알수록 같은 상황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결과물을 재료를 잘 선택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아마도 잠재성 있는 게 유리 블록일 것 같은데 유리를 인제 블록 형태로 만든 거고 보면은 요런 식이죠. 그 왼편에 보이는 건 렌초 피아노가 최근에 인제 만든 건물이고 일본에 졌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화장품 가게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인제 오른편에 아래 사진에 보이다시피 요런 식으로 인제 처음에 썼어요. 그리고 단면이 약간 이렇게 파여 있어서
거기에다가 시멘트 넣고 보강금 넣고 해서 시멘트 발라서 서로 쌓는 조족 부재예요. 근데 요 줄루는 어쨌든 앞에서 보면 투명한 부위보다 얇게 보이니까 전반적으로 이 벽체는 투명해 보이죠. 그리고 얘가 유리가 우글우글하게 돼 있어서 완전 투명하진 않아요. 그 건너편에 있는 형상이 그냥 어느 정도 뿌옇게 읽힐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 보존이 되고, 그리고 조족졸에서 자체 구조가 되고요. 유리창하고는 다르죠. 커튼홀이 아니고 조족 부재예요. 어느 정도 구조적인 성능이 있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요즘에도 세련되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중공벽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치장벽돌을 이제 바깥쪽에다가 마감을 할 때 그 배후에 공간이 한 50mm 정도가 있어요. 그 중공 역할은 내부에 단열재가 있을 거고, 근데 내부에서 그 결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단열재.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솜잠바를 입고 있는데, 솜잠바가 물에 젖으면 단열 성능이 안 생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열재가 젖어버리면은 그 건물의 단열 성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준공 공간에서는 혹시 결로가 생기면 그게 자연 순환이 대류가 생겨 가지고 그 습기가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통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확보를 하면서도 겉에 있는 0.5mm 쌓기한 두께 얇은 치장벽돌이 뭐 5층이냐 6층이냐 아주 높은 높이까지 지탱이 되려면 얘는 결국은 그 뒤에 있는 그 구체벽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연결하는 게 월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구체벽마저도 그 부족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 시멘트 블록으로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월타이를 이런 식으로 꽂아 넣어서 이 경우 이 월타이는 단열재도 잡고 동시에 겉에 있는 시장벽돌도 잡는 어떤 그런 형태의 월타이죠. 월타이가 종류별로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자, 그리고 조족조를 한다 그랬을 때, 뭐, 시멘트 벽돌로 구체벽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한층 높이가 됐기 때문에 그 위에 슬라브를 얹혀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조족조 위에다가 슬라브 판을 얹혀요. 근데 이게 만약 목조 바닥이다. 그러면은 거기 새들 행어 같은 거를 놓고 그 위에다가 목재 장선을 얹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목조벽의 경우는 이게 목재 장선인데 바닥에 이렇게 갈비뼈처럼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합판 같은 걸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바닥을 구성을 하게 돼요. 목조 바닥은.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블록 사이에 틈을 내서 꽂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행어라 그래갖고 얇은 쇠를 브라켓을 여기 걸고서 그 위에다가 얹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콘크리트 슬라브 판이 있다. 그럼 걔를 그냥 요 조적 부재 위에다가 이렇게 얹고서 그 위에 층 조적 부재를 또 쌓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바닥하고 맞물 때는 목조일 경우 아니면 슬라브 돌판일 경우는 이렇게 된다. 상세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붕까지 갔다. 그러면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구조로 돼 있는 지붕을 설치를 하게 돼요. 조족조로 가게 되면은 여기. 그래서 거기 목조로 깔돌이를 깔고 그 위에 석가래를 올려서 골조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그때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는 그 석가래에 조족조랑 맞물리는 부분은 이걸 뭐라 해야 되나 무슨 불이 새불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깎아내요. 그래가지고 여기 조족 쪽에 탁 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밀려나가질 않겠죠? 여기 이렇게 입체적으로 얘랑 딱 맞물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처마도 형성을 하고 위에 판자 엎은 다음에 기와도 얹고 해서 이제 목조 지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오늘 강의였고요. 일단 공유는 제가 중단을 하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자, 질문 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마이크를 제가 강제로 껐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말하고 싶은 사람 마이크 켜서 얘기해도 되고, 뭐, 질문 있으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설지 없이
가설재 없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가설재가 있으려면 그 밑에 사람이 통과를 못 하죠. 아치가 다 굳을 때까지. 그럼 만들기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설재 없이 그냥 탁탁 쌓아서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그런 머리를 쓴 게 인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그냥 형태적으로는 잘 다듬었지만 가설재를 꼭 썼어야 됐죠. 그래서 어떤 면에선 가설재 없이 쓴 게 더 인제 좋은 머리였죠. 아치는 물론 장스펜은 안 됐지만,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 자, 또 질문 있으면은 한번 해 보실래요? 자, 그럼 제가 카운트다운 할게요. 10, 9, 8, 7, 6, 5, 4. 소피아 성당 지을 때 내부에 지지할 수 있는 가설재를 설치했을까? 예,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조직적이었고, 일단은 먼저 그 소피아 성당 질문부터 하면은 그 경우는 어마어마한 구조물이었는데 콘크리트도 아니었고 해서 가설재를 썼다고 봐야 돼요. 요즘에 소피아 성당 다시 보수할 때도 보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가설재를 설치해 가지고 올라 가지고 보수를 하거든요. 두오모 성당에서 가설재 쓰지 않고 만든 게 특징인데 부분적으로만 가설재를 완전히 안 쓴 건 아니었죠.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한 가설재 안 썼다는 거는 바닥에서부터 아치를 지지하는 가설재를 어마어마한 거를 세운 게 아니고요. 그런 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부분적으로 뭐 그 아치에 링을 만든다든지 크레인을 설치하려고 만든 그런 가설재는 있었죠. 근데 돔을 만드는 데는 가설재 쓰지 않고 한 거죠, 돔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는. 자, 또 인제 카운트다운 할게요. 10, 9, 8, 7, 6, 5, 4, 3, 2, 1. 잘못 들었는데 색깔 조절할 때 염료. 그 가루로 돼 있는 염료를 넣어서 벽돌 색깔 맞아요. 염료를 넣어서 시멘트 반죽에다가 염료를 섞어 넣어서 색깔을 인공적으로 내는 경우에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염료라 그러죠. 유리벽도 색깔이 조절이 가능하냐?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건 못 봤어요. 제품화돼 있진 않아요. 제품화돼 있진 않아요. 스테인드 글라스도 생유리를 처음에 쓰나? 그건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는 생유리를 썼나? 아니요. 그 유리에다가 색칠한 거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도.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거예요. 유리 자체 색깔 변화시키는 거랑은 다른 건데, 오히려 유리벽돌 색깔을 하나하나 바꾸는 것보다는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필름을 바른다든지 아니면은 겉을 칠한다든지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벽돌 삼각형으로 갈라지는데 왜 없냐? 있어요. 초기 아치들, 그 프리미티브 초기의 아치들, 까치발 아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삼각형 아치예요. 처음에 그렇게 썼는데 걔는 1 미터 이상 쓰기도 어렵고 장스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치를 개발한 거죠, 장스팬을 하려고. 유리벽돌 안에 시멘트나 철근을 넣는다고 하시는데 그럼 내부가 아니요. 가장자리, 벽돌의 가장자리 부분이 단면상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그 유리벽돌하고 유리벽돌 사이에 줄눈 있잖아요. 그 줄눈 뒤에 시멘트가 채워져 있고 철근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줄눈이 되게 얇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줄눈 사이가 굉장히 강하게 보강이 돼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리벽돌이. 제 가치는 제 가치, 내가 여기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나? 그림을 그린다고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자, 여기 제 가치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 가치가 뭐냐면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형태로 어이구 색깔이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H형광 비슷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좀 후대 제 가치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경사면을 보면은 온도계 조절이 안 되네. 뭐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이 그 부분이. 그래서 얘를 납작하게 만들어도 요런 식으로 쌓으면 얘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니까 얘를 받쳐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평아치라는 게 요런 식으로 원의 어떤 아치의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목조볼을 보면 초기에 나왔던 것도 보면 고걸 받아주느라고 이 끝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철물로 바꿨을 때도 이렇게 경사를 만들고 그러다가 후대에 가서는 아예 이렇게 플랜지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의 어떤 H형광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다가 인제 조적 부재를 이렇게 쌓아서 납작한 아치를 만든 거예요. 그게 잭 아치란 얘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평평하게 해서 슬라브는 평평하게 갖고 일단은 종류는 거기까지 하고요. 네, 잭아치 설명을 한 거고 더 혹시 필요해요? 잭아치? 네. 자 그러면 다시 카운트다운 할게요. 10, 9, 8, 7, 6, 5, 4, 3, 2,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봐요.